우리는 너무 당연한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믿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빛은 이동한다. 전등을 켜면 빛이 전구에서 나와 벽에 닿고 우리는 그 벽을 봅니다.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안 드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서늘해 문장을 끝까지 밀어붙여보면 머리가 서늘해지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인데 가장 깊은 물리학의 언어로 들어가면 사실 빛은 움직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린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세요. 이런 주제는 중간부터 보면 놓치는 게 왜 파인만이? 그리고 수졸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틀렸다는 식으로 말했는지 체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파인만의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직감부터 확인해 봅시다. 아마 대부분은 빛을 물결처럼 떠올릴 겁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죠. 우리는 그걸 보고 뭔가가 움직이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물결은 이동합니다. 물론 물 자체가 연못 끝까지 통째로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흔들림의 패턴이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즉, 파동은 매질을 타고 퍼져나갑니다. 물결에는 물이 있고 소리에는 타고 전달됩니다. 물결에는 물이 있고 소리에는 공기가 있고 지진파에는 지각이 있죠. 그래서 19세기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 생각했습니다. 빛도 파동이라면 분명 무언가 안에서 흔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매질에 이름도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에테르. 당시 기준으로는 이상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파동은 언제나 무언가의 파동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실험이었습니다. 1887년 마이컬슨과 몰리는 아주 정교한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간섭계라는 장비였죠.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만약 지구가 에테르 속을 움직이고 있다면 지구의 운동 방향으로 가는 빛의 속도는 아주 조금이라도 달라야 합니다. 강을 거슬러 노젓는 배와 강을 가로질러 가는 배의 속도가 다르듯이요. 그들은 당시 최고의 정밀도로 이 차이를 측정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 차이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요. 그 말은 에테르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빛은 무언가 속에서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가로질러 전달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미 한번 잠이 달아나야 정상입니다. 매질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그보다 20대로 답한 사람은 맥스웰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900쯤 앞서 이미 답을 써놓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체감하지 못했을 뿐이죠. 맥스웰은 4개의 방정식을 세웠고 그 방정식은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변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고 변하는 자기장은 다시 전기장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두 장이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며 빈 공간을 따라 전파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계산해 보니 바로 빛의 속도가 나왔습니다. 즉, 빛은 어떤 물질 덩어리가 이동하는 현상이 아니라 전자기장의 교란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가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움직이느냐는 질문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운반되는 건 어떤 알갱이나 유체가 아니라 장애값, 다시 말해 공간 곳곳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패턴입니다. 빛은 물건처럼 빛이 아니라 변화 자체가 전달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전자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진짜 게임 체인저는 아인슈타인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1905년 그는 겉보기엔 정리 작업처럼 보이는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물리학 전체를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모든 관측자에게 같다. 누가 보든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진공 속 빛의 속도는 항상 같은 값이라는 겁니다. 2458m 매 초. 당신이 정지에 있든 내가 거의 광속에 가까운 로켓 안에 있든 빛 속도로 측정됩니다. 이건 상식과 완전히 충돌합니다. 제가 시속 90km로 공을 던졌는데 당신이 90km로 공을 달려오면 당신 기준에서는 공이 더 빠르게 다가오는 게 당연합니다. 일상 세계에선 속도가 더해지니까요. 갈릴레이 이후로 우리는 이 세계관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빛에서 도망가도 빛은 더 느려지지 않습니다. 빛에서 도망가도 빛은 더 같은 속도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이 기묘한 사실을 억지로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론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도끼 속종 떡천 사의 만약 모든 관측자에게 빛의 속도가 같다면 바뀌어야 하는 건 빛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공간과 시간은 따로 놀지 않고 하나의 시공간으로 묶입니다. 움직이는 관측자에겐 시간이 느려지고 길이는 줄어들며 그런 때 기림 이 모든 조정이 함께 일어나서 결국 빛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같게 유지됩니다. 이건 상상 실험이 아니라 실제 실험으로 매일 검증되는 사실입니다. 입자 가속기에서 만들어지는 미온은 고전적으로 계산한 한까지 도달하기 전에 붕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상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겠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정말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럭장에선 어떨까?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우리 시계로는 약 8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상대론의 수학을 밀어붙이면 광자의 고유 시간은 0이 됩니다. 다시 말해 그 8분은 광자에게는 전혀 흐르지 않는 것처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태양에서 떠나 지구까지 긴 여행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존재에게는 출발과 도착이 하나의 순간처럼 겹쳐집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설명들이 광자 입장의 행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전 파인만식으로 말하자면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만들어버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광자 자체의 기준계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질량이 없는 입자이론의 수학이 깔끔한 식의 기준계를 잡으려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수학이 깔끔하게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광자 관점에서 보면 이라는 말은 완벽한 물리학적 서술이라기보다 인간 언어로 옮긴 비유에 가깝습니다. 이 구분이 중요합니다. 물리학은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를 주는 학문이 아닙니다. 방정식이 말해주는 범위 안에서만 말해야 하는 학문이죠. 스토리는 도움이 되지만 스토리가 곧 진실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 가지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빛은 전자기파다. 빛은 빈 공간에서도 전달된다. 그리고 모든 관측자에게 같은 속도로 측정된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상한데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을 진짜 괴롭힌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바로 광전 효과였죠. 금속 표면에 빛을 쏘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얼핏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파동 그림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밝은 붉은빛을 아무리 세게 쏴도 전자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훨씬 약한 푸른빛은 전자를 잘 튀어나오가 이상하죠. 빛이 순수한 파동이라면 밝기가 강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해야 하고 결국 전자를 더 잘 튀겨내야 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5년 아인슈타인은 또 한 번 판을 흔듭니다. 1905 빛은 연속적으로 퍼지는 것만이 아니라 에너지가 잘게 끊긴 묶음처럼 행동한다고 말한 겁니다. 각 묶음의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합니다. 밝기가 세다는 건 단지 그런 묶음의 개수가 많다는 뜻일 뿐 한 묶음이 가진 에너지가 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 알 한 알의 힘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이 던져도 전자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 묶음을 오늘날 광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빛은 더 이상 이 파동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진짜 기괴해집니다. 광자가 하나씩 검출기에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희미한 광원을 사용하면 연속적인 물결이 아니라 딸깍딸깍딸깍하고 개별 사건으로 도착합니다. 마치 알갱이처럼요. 그런데 그 광자들을 하나씩 이중 슬릿으로 보내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직감적으로는 한 광자가 왼쪽 슬릿이든 오른쪽 슬릿이든 하나를 지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가 겹쳐서 서로 강화되고 상쇄될 때 생기는 바로 그 문이 말이죠. 더 이상해지는 건 광자를 하나씩 보내는 때도 그렇다는 점입니다. 다른 광자와 간섭한 것도 아닙니다. 마치 한 광자가 자기 자신과 간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슬릿을 지났는지 측정하려는 순간, 즉 광자는 파동처럼 둘 다 지나가는 대신 입자처럼 하나의 슬릿만 지나간 것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개의 무더기 슬릿만 지나간 것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두 개의 무더기만 남고 간섭 무늬는 증발하죠. 즉 어느 길로 갔는지를 알아내려는 행위가 그 현상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걸 끝내 편하게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주사위 놀이 무려 깊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불편하게도 자연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론은 계속 맞아떨어졌고 그 정밀도는 역사상 어떤 물리 이론보다도 높았습니다. 양자 전기역학, 즉 빛과 물질의 양자 이론은 물리 예측이 소수점 아래 10자리 수준까지 실험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10자리 수준까지 실험과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억지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더 낯선 방식으로 작동한다고요. 그래서는 도대체 뭐냐고요? 파동입니까? 입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한 답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둘 다 틀립니다. 파동이라는 말도 입자라는 말도 사실 인간이 거시 세계를 경험하면서 만든 분류입니다. 물결, 구슬, 공 이런 익숙한 대상동할고 붙임말이죠. 하지만 양자 수준의 자연은 그 단어들에 맞춰 행동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연은 우리말보다 먼저 존재하고 우리 분류보다 더 이상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은 파동 같기도 하고 입자 같기도 하지만 어느 하나로 완전히 환원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미지가 아니라 수학적 틀입니다. 확률, 진폭, 복소수, 파동함수 같은 것들이죠. 그 틀은 특정 시간과 위치에서 광자를 발견 확률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파동함수는 파동처럼 퍼지고 간섭하고 겹칩니다. 하지만 실제로 검출되는 순간 광자는 특정 지점에서 입자처럼 나타납니다. 검출기가 클릭하는 바로 그 지점 말이죠. 그리고 파인만이 정말 아름답고 동시에 소름 끼치게 만든 부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광자가 A에서 B로 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 겪는 과정을 상상합니다. 양자역학적으로 정직한 그림은 이렇습니다. 광자는 한 줄로 곧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경로입니다. 가능 안 되는 곡선도 기여합니다. 정말 모든 포함되고 상상 속에선 목성을 찍고 돌아오는 수학까지 포함됩니다. 각 장 속에선 측정, 경화살표 하나, 즉 확률 진폭 하나를 더합니다. 각 경로. 그런데 대부분의 경로들은 서로 방향이 엉켜서 합치면 상쇄됩니다. 이쪽 화살표와 저쪽 화살표가 서로를 지워버리는 거죠. 이를테면 최소 시간에 가까운 경로들 주변에서는 화살표들이 대체로 같은 방향을 가리켜 크게 더해집니다. 그 결과 우리는 광자가 마치 직선으로 온 것처럼 보게 됩니다. 핵심은 여기입니다. 빛이 직선으로 간다는 건 지켜야 할 절대 규칙이 아니라 모든 가능 경로들의 양자적 기여를 더했을 때 살아남는 결과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고전 물리에서 너무 당연하게 배운 반삽칙, 굴절 법칙, 빛의 직진 같은 것들은 가장 밑박임적 결과입니다. 더 깊은 양자 과정의 평균적 결과입니다. 이건 단순히 멋있는 해설이 아닙니다. 세계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보통 빛은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파인만식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자연은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동시에 펼쳐 보이고 우리가 보는 질서는 그 혼돈이 다 지워진 뒤에 남는 무늬일 뿐이라는 거죠. 이쯤 되면 아마 이런 기분이 들 겁니다. 알겠는 것 같다가도 더 모르겠다고요? 사실 그 반응이 맞습니다. 우리가 그게 가장 건강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는 것들을 정리해 봅시다. 어떤 것이 광원에서 검출기로 전달됩니다. 그것은 진공에서 모든 관측자에게 같은 속도 C로 전파됩니다. 그것은 파동적 성질을 가집니다. 입자적 성질을 가집니다. 검출기에는 입자적 성질도 가집니다. 검출기에는 불연속적인 클릭으로 도착하고 각 광자는 질량이 없어서 진공에서는 오직 빛의 속도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느리게도 빠르게도 아니라 오직 그 속도뿐입니다. 상대론적으로 보면 광자의 고유 시간은 0입니다. 늙지 않고 시간을 겪지 않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독선수.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른다기보다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광자가 방출된 뒤 검출되기 전까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물리학적으로는 반드시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파동이 진짜입니까? 입자가 진짜입니까? 합니까? 중겨진 진짜입니까? 중간에 숨겨진 궤적이 있습니까? 광자는 우리가 안 볼 때도 몰래 하나의 슬림만 지나갑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상식에는 슬림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답이 없다는 게 단순히 무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현실 자체가 그런 식의 단순히 우리의 무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치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자연이 보여주는 모습이 달라지고 전 비조통지역 광년에 달합니다. 다에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인만이 아무도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의 핵심입니다. 그 말은 방정식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오히려 너무 잘 맞아서 더 문제인 겁니다. 그 계산을 인간이 좋아하는 서사로 번역하려는 순간 자꾸 미끄러집니다. 수학은 답을 주지만 드라마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묻는 순간 물리학은 멈추고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바로 그 순간을 경계했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빛은 이동합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빛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로 전파됩니다. 빛은 파동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질선을 입자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어떤 물질이 실제로 앞으로 운반됩니까? 아닙니다. 변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값이고 전달되는 것은 장의 교란입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렇지만 상대론의 극한에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광자는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직선은 유일한 선택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경로들이 서로 지워진 끝에 남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빛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빛은 매질 없이 전파되는 전자기장의 양자입니다. 오직 허용된 하나의 속도로만 가는 존재입니다.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가는 존재입니다.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기여하면서도 결국 클릭 한 번으로 도착하는 존재입니다. 파동 같고 입자 같지만 어느 쪽 말로도 완전히 붙잡히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더 빛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묻습니다. 빛이라는 존재가 이런 방실문은 아마 이걸 겁니다. 공간과 시간이 도대체 어떤 구조이길래 빛을 이해하려다 보면 결국 빛보다 더 큰 것과 마주치게 됩니다. 현실 그 자체의 구조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우리가 세계를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지 드러내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빛은 너무 익숙해서 쉬워 보였던 것이 끝까지 파고들면 가장 난해한 진실로 바뀌는 순간이 있죠. 파인만은 그런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상식을 무너뜨리되 그 자리에 더 정직한 질문을 남기는 순간 말입니다. 빛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움직이고 있는 건 어쩌면 우리 직관이 아니라 현실 쪽일지도 모릅니다.